네, 안녕하세요. 어제 신문 간단하게 좀 점검해 볼게요. 이, 이 꽃무늬 옷은 제가 예전에 어, 이혼하고 경남 진주 쪽에 내려가 있을 때 함안이라는 곳에 은하 아트스쿨이라고 있어요. 은하 아트스쿨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옷은 그 은하 아트스쿨 황은하죠? 황은하 씨 남편이 입던 옷인데 예, 저를 줬어요. 아, 네, 연말이 되니까 그 송년회에 각종 모임들이 잡히고 뭐 해서 좀 그런 바쁜 측면들이 생기는데 그래도 틈틈이 어, 그림은 뭐 한 일주일 정도면은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안에 배달은 뭐 내년 초까지 연기될 수 있는데요. 제가 엊그제 언급했던 우리 사회에 이제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이제 두 가지 흐름이 일어날 거예요. 뭐가 일어나냐면은 일단 우리가 가장 가깝게는 청년들이 이제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결혼 파업. 그다음 결혼을 해도 또 애를 안 낳는 그런 다양성이 생기고 있는데 하나의 큰 유행이죠. 그래서 9월달이 원래 결혼의 계절이잖아요. 근데 9월달 혼인 건수가 14,300건으로 1981년 통계 이후 최저치라는 거예요, 올해가. 결혼 자체를 안 해버리는 상황. 물론 양극화 때문에 그렇죠. 양극화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지금 비혼 뭐 출산이라든지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제 특별하게 위험 사회다라고 이제 울리히 백이라는 미술 평론가 미학자 겸 철학자죠. 울리히 백 책을 제가 두 권이나 사놓고 아직 못 봤는데 특별한 위험 사회라고 이제 한국을 그렇게 칭했죠. 그래서 항상 어떤 사회가 살기가 좀 팍팍해지면은요. 두 가지를 안 해요. 그 결혼하고, 그러니까 사랑, 로맨스가 있는 사랑하고 출산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회의 젊은 층들이 그 현상이 이제 한국에 지금 슬슬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노예화되면은 노예화가 돼갈수록 출산을 안 합니다. 어쨌건 그래서 이게 당장에 한 방에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럽처럼 결혼과 출산을 분리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한국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태어났던 간에 그 아이가 국가에서 소중하게 길러내는 것이죠. 그것이 뭐 아무것도 차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인종차별도 안 하는 거고 이게 정상적인 가정에서 나온 건지 뭐 한부모에서 비혼모에서 나온 건지 어떻게 나온 건지 구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한부모다 그러면 아빠가 애를 데리고 다니고 엄마가 애를 데리고 다닐 때 엄마가 데리고 다니면 애 아빠는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신뢰가 되는 거예요. 아빠가 누군지 모를 수도 있어요. 정자기증 받았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 저도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랑 다닐 때 꼭 애 아빠는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그 몰상식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굉장히 사별해가지고 가슴 아픈 가족인데 애 아빠 어디냐고 저도 굉장히 어린 나이에 너무 뻘쭘하다고 해야 되나 되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어떻게 대답을 하지 막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도 저는 아마 초등학교 때는 확실히 기억이 나고 그 초등학생이지만 어머니가 그런 질문을 받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제 왜 아빠는 누구냐 이런 질문 자체가 이제 몰상식한 사회로 변해갈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딱 지금 눈앞에 있는 그 현상만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그 부부가 정상적으로 있지 않은 그런 가정에서 그 애가 있을 때는 그게 이제 예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고도 함께 살 수 있다. 그 동거에 대한 찬성도가 뭐 성인을 대상으로 했겠죠. 그거에 대한 찬성이 지금 56.4%가 나왔고, 그 다음에 비혼 출산, 결혼을 하지 않고도 뭐 애를 원하면 낳을 수 있다가 30.3%가 나왔는데 이게 꾸준히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가정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사라져갈 것이고 이거는 확실한 흐름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건 전 세계적인 흐름인데 존엄사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안락사를 더 이상 살 가망이 없다고 쳤을 때. 근데 조금 더 시간이 가게 되면은 제가 세계 뉴스를 보다가 흥미로운 뉴스를 하나 봤는데 60대 아저씨가 60대가 70대 아저씨가 내 몸은 40대 같다. 그러니까 내 법적인 연령을 20세를 낮춰달라고 소송을 건 거예요. 물론 기각당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너무 재밌어요. 그 양반. 그 소송을 했다라는 게 너무 재밌는 현상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나이 차별이 금지됐지만 나이 분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오고 있다라는 하나의 징조 같거든요, 이게. 그래서 만약에 나이 차별이 사라졌다. 그 다음에 충분히 이제 사람들이 살았는데 100살 넘게 살았는데 외모가 40대 막 60대 이렇다고 쳐요. 그리고 자기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존엄사를 하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의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 외모가 40대 60대인데 안락사를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거는 그 약간 그 합법적인 자살 같은 형태인데 그래서 향후에 존엄 자살이라는 개념이 생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게 결합이 되면은 존엄사하고 나이차별이 폐지되고 나 이제 질릴 만큼 살았다 뭐 이런 게 결합이 되게 되면은 더 이상 살 가망이 없는 사람에게 행해지는 그 존엄사가 존엄 자살의 개념이 생길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가다가는 그냥 그런 느낌인 겁니다. 그런 느낌인 거고 뭘 좀 얘기를 해볼까요? 슈퍼박테리아의 그 내성균을 그러니까 내성을 가진 박테리아를 다루는 방식이 우리가 이제 그 세균을 멸종시키려고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을 하니까 우리 잡초들도 농약을 막 뿌리면 농약의 내성을 갖듯이 그 칠레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 GMO 콩을 심어놓고 잡초를 제거하는 농약을 뿌렸더니 이 풀들이 다음 해부터 안 죽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식물들이 죽어가면서 죽어가면서라기보다는 아무튼 씨앗을 만들어내잖아요. 씨앗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는 그 제초제를 맞은 식물들 말고 그 콩밭 옆에 있던 동종 식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얘네들하고 제초제를 맞으면서 죽어가는 애들하고 그 옆에 있는 그 동종 식물들이 서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 동종 식물들이 저 옆에서 죽어가는 그 제초제에 죽어가는 자기 동족들에게 뭔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네들이 그 2세, 3세를 그러니까 씨앗을 만들 때 인간이 GMO로 만든 그 똑같은 방식의 DNA 그 결합 구조 이거를 얘네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초제가 그 한 해 수확은 했어. 이제 콩 수확을 했어. 내년에 씨앗이 저 바깥에서 날라왔어. 저 농장 바깥에서 씨앗이 날라왔는데 안 죽어. 왜 안 죽었나 조사를 해보니까 얘네들이 GMO 콩을 따라서 자기 DNA를 바꾼 거예요. 이미. 그 다음에는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걸 따라해버리는 거야. 식물들이, 잡초들이. 대단히 영리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박테리아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이 박테리아들을 계속해서 죽이는 방식으로 갔을 경우에는 얘네들이 더 막 저항을 하는 거예요. 더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연구 방법을 어떻게 바꾸고 있느냐면은 정면 대결하지 말고 힘을 빼자. 무슨 얘기냐면은 우린 너희들 안 죽일 거야. 안 죽일 거니까 니네 몸속에 있는 그 특별히 독성을 만들어내는 그 부분만 그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만 좀 우리가 없애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서로 약간 타협을 하는 거죠. 독성균들이랑. 그래서 공포 전략에서 타협의 전략으로 넘어갔다. 그러니까 이건 잘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도 마찬가지고 박테리아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그 능력으로 멸종을 시킨다라는 것은 불가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불가능해. 무슨 얘기냐면 이게 얘네들도요. 얘네들도 이 지구의 나이와 거의 흡사하게 진화를 해온 애들이에요. 이 지구상에서 수많은 자연재해를 극복해 가면서 뭐 몇백 년 동안 또 몇백만 년 동안 얼음이라든가 땅 속에 숨어 있었던 그 식물의 씨앗들이 봄이 오면 얼음이 녹으면 얘네들이 싹을 터요. 그 정도로 생명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생태적인 우리가 세균이라든가 이런 어떤 잡초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그 생태적이고 타협적인 정면 대결로 가면은 위험하다. 또 미국이 제가 이제 자주 보는 국방 관련된 유튜브 신인균 씨인가 그 있어요. 그 사람이 어제 올린 영상 중에서 미국이 2017년부터 전쟁 이후 사후 관리하는 부대를 창설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북한을 선제 공격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나 똑같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미래가 그려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 북한은 뭐 베트남이나 이런 데하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하가 더 발달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지옥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미국이 만약에 북한을 점령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한다면은 그 후폭풍이 나중에 그 뭐 게릴라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군의 그 희생이 엄청나게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 정면 대결로 가지 않길 바라는 거예요. 저는 가지 않길 바라는데 미국은 정면 대결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뭐 지금 현상이 그렇다라는 거니까. 고양이 그르렁거리는 게 평균 26Hz인데 이게 우리 뼈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하잖아요. 저는 뼈뿐만이 아니라 제 내장 배 위에다 고양이를 이렇게 얹어 놔봤던 적이 많거든요. 어렸을 때는 많이 키웠어요. 뼈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그 위로가. 그런데 이제 재밌는 2009년에 캐런 맥컴이라는 영국 어떤 대학의 동물 행동학자가 Current Biology라는 과학 저널에 고양이의 그 26Hz의 그르렁거리는 소리에 미세하게 380Hz 주파수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 380Hz가 뭔가를 봤더니 이게 애기 울음소리 그 주파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그르렁 소리에서 애기 울음소리를 듣지는 않지만 미세하게 380Hz가 섞여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고양이를 볼 때 자기 아기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얘네들이 고양이가 우리 인간을 직사로 부릴 수 있는 어떤 비장의 무기 또는 어떤 진화적인 전략적인 어떤 생존의 그 어떤 강점 이것 때문에 생존해 왔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고양이가 그게 고양이 그르렁 소리에 숨어 있는 아기 울음소리와 비슷한 주파수 이 380Hz 이 마약 같은 주파수가 있었다라는 게 과학 저널에 실렸다라는 거예요. 아니 뭐 어찌됐건 저는 좀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 고양이를 키우고 싶어요. 네. 자, 우리나라에 정말 가슴 아픈 얘기인데 전에 왜 서민금융인데 서민들한테 가는 게 7%밖에 없다는 얘기 한 적 있죠. 9%인가 7%. 서민들한테 그 서민금융이 안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와 이건 정말 놀라운데 와 무슨 창업 대회에서 그 미세먼지 저감 사업 서울시에서 이제 지하철 초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해서 이제 입찰을 해서 26회 업체 중에서 당당히 1등을 한 업체가 있는 거예요. 중소기업 알무스 ENT네요. 알무스 ENT인데
그래서 전동차 내 초미세먼지를 20% 이하로 낮추었다. 오존을 방출하고 단가가 비싼 기존 전도 유리의 단점을 극복했다. 등등등. 아무튼 신소재 그 전도 유리라는 것을 개발을 했는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회사가 양산을 하려고 그랬는데 국내 은행에서 한 군데도 대출을 안 해주는 거예요. 5억이 필요한데 한 군데도 대출을 안 해줬대요. 안 해준 이유가 뭐냐? 담보가 없다는 거예요. 담보가 회사가 환장하는. 아니 그 기술 개발하느라고 돈 다 썼지. 제 선배만 해도요. 그 아버지가 막 땅 팔아가지고 회사 벤처기업을 한 10년째 운영하고 있는 선배가 있는데 5번의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아버지가 땅을 팔았대요. 직원들 월급 주라고. 그렇게 해서 버텨와서 겨우 개발한 거예요. 이 기술을. 근데 담보할 게 없다고 그 땅도 없고 아무튼 회사가 담보로 제출할 게 없다고 5억을 안 빌려주는 거야. 5억을. 서울시의 대회에서 1등까지 했는데. 그래가지고 결국 이 장 대표가 주변 지인들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제품 개발을 했답니다. 세상에. 이 우리나라 은행들은 한번 쓴맛을 봐야 돼. 이 담보대출로 꿀물만 그 국민들한테 꿀물 빨아들이는 거는 그 담보대출이라는 게 그래서 그걸 금융노예라고 그러죠. 굉장히 후진적인 형태를 갖고 있어요. 한국의 은행들이. 그리고 이제 그 굉장히 후진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그게 안 망하기 때문에 또 외국계에서 또 투자하고 나쁜 놈들. 진짜 너무하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요 이게요 이분처럼 정말 5억이 필요한 대단한 기업들도 많지만요 500만 원, 1000만 원, 5천만 원만 있어도 날개를 달 수 있는 회사들이 많아요. 근데 안 한단 말이에요. 은행이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크라우드 펀딩이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죠. 정말 다행인 거죠. 저도 뭐 크라우드 펀딩을 여러분께 제 그림을 파는 형태로 지금 제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잠시만요. 그래 왔었구나. 그분 이병기 씨인가 그렇죠? 김병기 씨. 김병기 씨인가요? 김병기 씨. 그분이 우연 말하면 나 그런 상 안 받는다고 안 나올 텐데. 네네네네. 제자버린 이상한 후배가 주는 상을 가서 받으려고 오겠어. 거기 가서 백살 넘은 분이 근데 아주 기쁜 마음으로 와서 받아가잖아. 네네네. 그 송년회 문제로 괜찮은 집을 그 선생님께서 직접 추천을 해주셨는데 전화가 와서 그리고 이제 그 서울문화투데이 제 칼럼 쓰는 거는 그 한 달에 이제 그 신문이 2개가 나오는데 그 격주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제 칼럼이 나가는데 왜 이번에 호에 없냐고 또 전화가 오셨는데 이 다음 칼럼이 감각적 시간의 정의라는 그런 칼럼이거든요. 재밌어서 다음에 한번 제가 또 보이는 칼럼 한번 해드릴게요. 그 좋은 칼럼이라서. 자, 어찌되었건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기술을 가진 괜찮은 기업이 나와도 담보가 없으면 대출을 안 해주는 이런 아주 후진적인 이런 금융을 언제까지 우리가 견뎌야 되겠습니까? 아무튼 제가 오래전에 얘기한 적이 있지만 거북이 대출하고 이런 어떤 모험형 투자 나는 100개의 기업을 투자해서 99개가 망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투자가 있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엔젤 투자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북이 투자라는 거는 투자를 했는데 그 사람이 3년 만에 성공을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30년 만에 성공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투자금을 다 날려먹고 그러면 다 날려먹었다 그러면
또 한 번 투자해주고 또 날려먹었다 또 투자해주고 그렇게 10년 30년 정도를 해보는 밀어주는 뭐 그런 투자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 모험 투자 말고도. 자, 지금까지 이제 이게 미용실에서 노동하는 사람들 이렇게 월급 70만 원 받으면서에 대한 이게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죠? 갑질이라고 볼 수도 있고 최저임금보다 더 적은 임금으로 열정페이라고 그러죠. 열정페이. 열정페이 또는 헝그리 정신 그런 것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지금은 이게요. 이렇게 배우는 거에서 다 같이 다 함께 이렇게 성공할 수 없는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점점 자동화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미용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 속도가 조금 더 느려지긴 할 거예요. 사람의 헤어스타일, 머리를 깎아준다라는 게 그게 그런 로봇이 나올 정도가 되려면은 정말 한 30년 정도는 발달을 해야 될 거야 아마 로봇이.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갑질, 일종의 열정페이 갑질이 지속될 것 같아요. 지속될 것 같은데 제 얘기는 그래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고수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이 이 분야에서는 당분간 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분야든 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왜냐면 여전히 기득권층은 나이가 많고 선배고 또 꼰대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만 더 그 자녀들이 거기서 조금만 더 견디게 되면은 거기를 고수가 되고 달인이 되고 키워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나쁘지만 이 상황이 앞으로 20, 30년은 갈 거기 때문에 그게 미용이 됐든 또는 주로 손가락을 다루는 데가 이래요. 손가락을 고도로 다뤄야 되는 데가 이런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그것이 봉사활동이든 체험이든 뭐든 간에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느라고 뭔가를 견딜 수밖에 없는 체험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설계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좀 위험하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할지라도 열정페이를 받으면서도 그래도 한 몇 년은 한번 견뎌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품성이 다 그래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특히 노하우라든가 손가락 기술이 많이 필요한 분야에 이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이게 개선되기 힘든 분야예요. 이게 미용 분야라는 게. 아무튼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대충 아시겠죠? 아이들이 그래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대한 그 열정을 키워주고 그 열정 대비 또 견디는 그 내성 같은 것도 키워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소수겠지만은 결국에는 고수와 달인의 경지로 넘어가는 애가 되거든요. 참 그렇습니다.